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9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종가까지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철강 공장을 공격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 코스닥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하지만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는 이렇게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야간 선물 역시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4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1.95%나 나스닥은 상승이 나왔고 다우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 전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있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고 실적 덕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6%가량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찰실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제 결국 나이키는 플러스 2.2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다우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달성했으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11%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항상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엔트그룹의 상장이 뒤로 미뤄지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조 원이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잠깐 오르고 결국에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와 알리바바가 저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나이키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고 상승이 나왔다라면은 한국의 나이키라고 불리는 르카프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나이키와 똑같이 실적 호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났을까요?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르카프의 제조사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플러스 0.19%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 날 이렇게 잠깐 9%가량 급등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잠깐 이렇게 9%가량 상승이 나왔다가 확 빠졌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포츠, 의류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를 제외하고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운동을 잘 하지 않는데 스포츠 언더웨어와 신발 등이 잘 팔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부터서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4분기 화승인더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79%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다른 스포츠 브랜드는 어떨까요? 휠라 코리아,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렇게 4.68%나 하락이 나왔고,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끝없는 추락입니다.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5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3만원대까지 빠지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차트를 더 길게 보시면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 이렇게 87,900원인데 이것도 여러분 액면 분할을 해서 이 가격입니다. 과거에는 10만원이 넘었었죠. 정말 대단한 게 과거에는 휠라홀딩스가 실적이 정말 좋고 해외 수출도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역수출까지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왜 휠라홀딩스는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면서 몰라 그랬을까요?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부터서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걸요? 그럼 도대체 왜 휠라홀딩스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지금도 증권가에서는 휠라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잘 되고 해외에서 로얄티도 받고 있고 국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휠라홀딩스 목표 주가 12만원을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휠라홀딩스의 주가가 12만원을 가는 게 아니라 2만원을 가버렸고 만원까지도 내려갔었죠. 아까 보여드린 화승인더 르카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주가도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법정관리 신청도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들의 주식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막 올라갈 때는 항상 요 두 글자죠.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진짜 급등이 나오거든요. 휠라 코리아가 저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자체가 중국 시장을 강타했고 중국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다. 거기다가 매출까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국에서 휠라 코리아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안타스포츠가 분식회계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돌면서 휠라 코리아의 주가가 단숨에 그냥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공매도가 뿌린 루머다. 실적이 꾸준하니까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막 이런 레포트도 많이 나왔지만 저런 뉴스를 보고 휠라 코리아를 매수했었으면 지금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루머를 믿고 그냥 손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정말 대박이었죠. 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적자 전환이 되었어. 아니 이렇게 6천억 규모의 매출이 나오던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4억밖에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거기다가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475억 원이 찍혀버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명과학 등이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50% 이상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K뷰티가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이제는 중국의 차이나 뷰티가 뜨면서 한국의 화장품을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엔 중국 시장에서 저렇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지만 중국의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중국 당국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악화가 되었고 미국 시장도 BTS를 모델로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자본금을 들여 투자를 했지만 쫄딱 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휠라 코리아라던가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인 마이너스가 늘어났죠. 마이너스가 늘어난 이유는 유가와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여러분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대박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거를 다시 가공해서 재판매를 하고 또 배달할 때 여러분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운임비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해도 적자폭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악재의 뉴스가 떴을 때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버리는 게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중국의 면세점 확장 그리고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52주 신고가도 찍었는데
한국에 사드 배치가 된다 요 뉴스가 나오고 한한령 발표가 나왔을 때 바로 손절을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드 배치가 지속되고 한한령 규제가 아직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또 코다리19 바이러스가 딱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을 잘 안 하겠구나 하고 그냥 냅다 던져버렸었으면은 그나마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나진 않았죠. 이번에 또 정부에서 4인 이상 집합금지를 6인 이상으로 푼다. 그리고 10시까지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떴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특히 리오프닝 기대감을 주었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LG생건의 실적이 발표된 다음부터서 다시 전부 다 하락 전환이 되었는데 화장품 다음으로 뜬 주식이 항공 관련주였죠. 자, 항공 관련주는 여러분 아직까지 저렇게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처럼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52주 신저가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자, 여기 뉴스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LCC 3사는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지 않겠다. 왜? 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났으니까. 원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월달쯤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3월달 말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실적을 발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흑자가 났으면 실적을 빨리 발표를 하겠지만 적자가 크게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주항공이라던가 티웨이항공, 진에어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하면은 LG생활건강이라던가 혹은 아모레퍼시픽처럼 될 확률이 높은데 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항공주가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항공주들을 보시면은 어제 어땠나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47%나 상승이 나왔고 아메리카 에어라인즈 그룹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92%나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LCC 항공사들을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항공주들은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막상 나가려니까 못 가겠어요. 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3월 21일부터서는 코다리19 백신을 맞고 해외에 나갔다 오면은 자가격리가 면제되게 법안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해외여행을 나가기가 불안하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최근에 항공주와 여행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바로 해외여행권 구매가 몇백 프로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 때문인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몇 명이 예약을 했습니까? 몇천 명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퍼센트 장난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무슨 해외여행 여행권 구매자 수가 전월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0% 증가, 200% 증가. 근데 여러분 작년에 예약한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면은 800명만 예약해도 플러스 800%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상공에 비행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를 둘러서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비행 시간이 길어져 있고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달러라던가 유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항공권 가격을 보세요. 보통 베트남까지 여행 가면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면 과거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항도 아닌데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 몇 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까? 4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베트남이라던가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실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도 한국에 들어오시면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3주 연속 신규 확진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격리 조치를 당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면제해준다 법안을 발표했으나 금방 취소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번 법안도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휴가를 낼 때는 휴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7박 8일, 10박 11일 이렇게 해외여행을 간다고 휴가를 내면은 회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본인의 직급이 대리일 경우에는 과장님이라던가 차장님이 잠깐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불러내면서 또 제정신이니 하면서 귀싸대기를 한 대 날릴 수가 있고, 만약에 차장님이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차장이어서 결재권자가 그냥 부장님으로 넘어간다? 그럼 부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김천재 씨 휴가 기간이 9박 10일인데 뭐 어디 좋은 데 가나? 아, 부장님 제가 말이죠. 그동안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 가가지고 그 파리 바게트, 파리 바게트 빵집 들어가서 바게트 빵 좀 먹으면서 힐링을 좀 취하다 오려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 김천재 씨 그렇구나. 근데 프랑스까지는 9박 10일은 너무 짧지 않은가? 그냥 14박 15일, 아니 그냥 29박 30일로 갔다 오는 게 어때? 이렇게 부장님이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떻게 반응한다? 부장님 그래도 돼요 정말로? 아, 제가 프랑스 말고 저 옆에 영국이랑 그 다음에 독일도 좀 다녀오고 싶었는데, 아 그래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우, 김천재 씨 진짜 대단해. 아우, 그냥 29박 30일 말고 그냥 쭉 쉬어. 회사 나오지 말어. 야, 너 지금 생각이 있어? 너 그거 갔다 와가지고 네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여기 사람들한테 다 옮기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격리해야 되고 난리가 날 텐데, 도대체 너는 지금 회사 생활 몇 년 차인데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다른 사람들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일부러 안 가고 있는 거 몰라? 도대체 정신이 너는 어디다 두고 있는 거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반려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물론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회사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외에 나갔을 때 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행사에서 발표한 예약자 수를 보세요. 몇만 명도 아닙니다. 몇천 명 단위예요.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먹음직스러운 자리가 와도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고, 진짜 한 번에 훅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보시면 5일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빠졌을 때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 그 다음 자리인 11선도 터치하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요런 자리라던가 요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실적 발표하고 요런 데까지 훅 빠져버리면은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니까 뭐 5일선이라던가 11선 자리에서 반등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을 때 5일선이 깨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약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날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5일선을 시작하자마자 깨버렸습니다. 근데 5일선 밑에 11선에서 바로 터치하고 반등.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두껍고 10만원짜리 종목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 호가 창에다가 5일선 자리라던가 11선 자리에 걸어놓지 않는 이상 거의 체결이 되지 않아요. 자, 카카오의 차트를 보시면 요렇게 잠깐 5분 동안만 11선을 터치하고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예약 매수를 걸어놓지 않은 이상 솔직히 이 자리에서 체결도 안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카카오가 이렇게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을 때 대량의 투매가 순식간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밑에다가 걸어 놓으신 분 같은 경우엔 체결이 됐지만 호가가 안 깨지고 한 12,000주, 13,000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11선을 터치하자마자 위에서 어떤 놈이 확 쓸어가. 이거는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이죠. 왜? 프로그램에 여기에 산 수량이 그대로 찍혀 있고, 솔직히 여러분 개인이 누가 10만원짜리 주식을 뭐 20억 30억씩 이렇게 땡깁니까? 슈퍼개미라고 해도 이렇게 생각 없이 땡기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당연히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여러분 장 초반에 이렇게 잠깐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지만 이틀 전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차트를 길게 보면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저점이 낮춰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 고점이 있으면은 뚫러 가지도 못하고 빠지고, 지난번 고점이 있으면은 또 터치도 못하고 또 빠지고, 이번에도 여기 고점인
2748포인트를 찍고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미국이 이렇게 저항대를 다 뚫어버렸으니까 한국의 코스피도 같이 막 따라갈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딸리고 무리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에서 그냥 팍 패대기 치면서 결국에는 지난번 고점을 터치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밀릴 때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졌는데, 이 던지는 시간과 카카오에 빠진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죠. 자, 카카오가 빠졌을 때 투매를 일으킨 주범은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가 2시 30분 때 약간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기관이 다시 한번 카카오를 매수하면서 결국 카카오는 하락폭을 축소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아까처럼 뭐 5일선이라던가 11선 이런 매매는 이렇게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에서 해야 되지, 막 지수가 2% 3% 빠지고 있으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자체가 막 썩히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막 지수 투매 잡는다고 5일선 11선 산다? 그거는 정말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장막판 3분 전에 잘 지수를 관찰해 보셨나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와, 나 이거 찍으려고 계속 대기 타고 있었거든요. 상승과 하락 종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672종목, 하락 종목이 672종목. 와, 유튜브 하면서 지금 한 7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 종목이 정확히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방송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계기판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와, 제가 지금 차를 1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이런 키로수는 처음 봤거든요. 앞자리가 8이긴 하지만 7777. 와, 7이 4개가 딱 들어간 거 보고 행운의 럭키 세븐이구나, 이건 못 참지 생각해서 바로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와, 오늘 무슨 개개인식 보는 줄 알았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종목이 이렇게 동일로 일치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야. 짜릿하네. 아무튼 여러분, 저렇게 차트 매매를 하실 때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지수가 상방을 가고 있을 때 차트 매매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돈 좀 벌으신 분들 좀 있나요? 자, 어제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 날 유럽 정기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유럽연합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서 러시아산 석유와 그리고 천연가스의 수입을 금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석유라던가 혹은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시킨다? 그러면 유가하고 천연가스가 떡상.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을 했잖아요. 중앙에너비스라던가 혹은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보다 그 다음날 마이너스 한 2% 정도 근처에서 아침에 매수를 걸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종목을 매수할 때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3일 전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설명해 드린 게 뭐다? 지금은 1등, 2등주 말고 3등주, 후발주자도 잘 관찰을 해보자. 최근에 1등 주자가 급락이 나오면 2등 주자도 같이 하락을 해요. 근데 뜬금없이 3등 주자가 움직인다. S-오일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종가까지 고가를 갔지만 아까 보여드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앙에너비스보다 약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특히 중앙에너비스는 주식 발행수가 너무 적어서 투매가 나오면은 잠깐 체결이 되고 바로 올라가는 특성도 있고, 이 녀석은 큰 금액으로 매수하면은 팔기도 상당히 힘들어서 사람들이 좀 꺼려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녀석의 통통 튀는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노립니다. 자, 오늘 중앙에너비스 대박이죠. 플러스 23.69%가 올랐어. 근데 오늘 아침에 국제유가가 상승 중이었나요?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저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중앙에너비스 몇 프로까지 빠졌습니까?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3.69%로 출발을 했고 마이너스 4.92%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2% 정도 빠지면 그 다음날 한 마이너스 2%에서 3% 구간에다 걸어놓으면 체결이 되고, 이 녀석이 반등이 나면 그때 먹고 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21일 날 분명히 이렇게 빠졌을 때 너무 밑에다가 걸어놔가지고 체결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걸었거든요. 31,000원. 근데 1000분의 1초차 싸움입니다, 여러분. 대박.
여기 봐봐. 1차가 31,000원, 그리고 31,950원, 그리고 2차는 3750원에다 걸어놨는데, 와, 바로 요 부근에서 체결됐죠. 그리고 여러분, 사자마자 바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샀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한 1.5% 이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야. 이거 어제 종가가 32,500원이니까 여기까지 꼬시지 않을까? 32,500원까지 꼬시는 게 아니라 그냥 33,000원까지 꼬셔가지고 한번 빵 치고 바로 하방부에 찍어라,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여러분 31,400원까지 가면은 한 1% 정도 수익이야. 이거 먹고 튈까? 근데 보시면 호가가 비어있어. 31,400원 밑에가 31,200원이야. 그래서 위에 호가에다가 걸어야 되는데, 이게 호가가 깨져가지고 여기까지 또 내려가는 거야. 아씨, 이거 0.5%만 먹고 나가야 되나? 이거 누가 여기 4주씩 사는데 초 단위로 이게 올라가는데 너무 불안해. 근데 누가 31,400원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게 호가가 텅텅 비어있으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쫄려. 아침에 여러분 9시 4분부터서 이렇게 JP모건이 매수하는 게 보이는데, 아침부터서 JP모건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로 중앙에너비스를 어느 정도 당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호가창에 보시면은 JP모건이 그냥 한 번에 쫙 사는 거 보고, 오케이, 이거 32,000원 찍었네, 무조건 보합 간다, 이거 못 팔아? 아니, 안 팔아? 이거 나 안 속는다. 지금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밑에 호가창을 받쳐주지를 못해가지고 요 밑에다 못 팔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호가창 탄탄해지면서 분명히 위로 한번 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밑에서 호가창이 깨지면서 내려가는데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분명히 어제 고가인 32,500원 무조건 갈 거야, 난 믿습니다, 신이시여, 이렇게 계속 물 떠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간에 보성 파워텍도 가더군요. 이게 삼은봉에다가 정확히 7,000원이 깨졌어도 11선을 깨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요 11선 올라온 자리하고 시간에서 빠진 자리하고 약간 계산해가지고 한 6,900원 요럴 때는 잡을만 하거든요. 물론 오늘 시작을 마이너스 1.16%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6,900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요렇게 보성 파워텍이 투매가 나오고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순식간에 6만 주가 나오죠.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 이 자리에서 못 잡지. 6,800원에다가 걸어놔도 6,900원은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 아니고, 이때 보시면 계속 횡보하면서 6,900원에 호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거 못 뚫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9시 7분에 어떻습니까? 보성 파워텍이 갑자기 여기서 4만 주를 누가 빵 사면서 프로그램도 갑자기 매수 전환이 되고, 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같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체결이 됐는데 32,000원을 찍어가지고 아까 팔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내려가고 있어. 미칠 것 같아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장 개장한 지 한 30분이 지났다. 중앙에너비스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고 있어. 분명히 프로그램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중앙에너비스는 마이너스를 찍으려고 하고 있고,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6,900원 한번 뚫었다가 다시 뺐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6,850원을 찍으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포인트 자리를 2번이나 줬어요. 근데 난 중앙에너비스를 본이라고 이 녀석까지는 같이 볼 수가 없었어. 왜? 호가창은 2개를 띄워놔도 프로그램 추이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띄워놓질 않아서 이거를 양쪽 다 매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은 9시 반부터서 상승이 나왔고, 중앙 에너비스는 9시 반부터서 아침에 최저가를 다시 한번 깨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서 1% 넘게 수익이었다가 가만히 놔두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버리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침에 1% 챙긴 다음에 보성 파워텍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버스 전용 차선 환승 매매를 했으면 지금 몇 프로 수익일까 막 상상을 하면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얘는 9시 36분부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내가 아까 잡으려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홀딩했으면 최소 2%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는데, 와, 이게 몇 프로야? 5%잖아. 아까워. 그런데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 피를 말리게 해. 하지만 이 녀석은 분명히 종가라도 한번 쏠 거야. 왜? 내일이 3월 24일 유럽 총회잖아. 이 뉴스, 이 찌라시가 있기 때문에 슈팅 줄 것 같은데 하고 계속 기도하며 홀딩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면은 우주가 너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듯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드디어 중앙 에너비스가 보아까지 왔습니다. 와, 여기까지 진짜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피를 말렸는데 그냥 밑에서 바로 올라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침에 1.5%의 수익을 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다시 올려버리니까 나는 이걸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여기 보합 부근에서 그냥 다 팔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고점 찍고 빠지는 거 보고 역시 탁월한 선택이네. 테스터스 초이스. 저는 프로그램이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끝났다. 난 오늘 최고점에 판 거야. 아싸, 오랜만에 체결창 보여주면서 자랑해야지. 최고가에 팔았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정확히 23%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와, 물론 여러분 이거는 러시아에서 송유관을 폐쇄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렇게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뉴스만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상승이 안 나왔는데 진짜 좀 아쉽네요. 난 왜 이런 뽀록샷을 못 먹지?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보세요. 갑자기 러시아가 철강 공장을 공격했다. 요 뉴스가 오늘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을 보시면은 도둑 관련주, 하이스틸, 부국철강, 금강철강 이런 녀석들이 상한가를 가는데 저렇게 철강 공장에 폭격을 할지 솔직히 저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요즘에는 여러분 주식을 팔아도 막 거의 최저가 혹은 제가 팔고 막 날라가 버려가지고 막 체결창 보여주면서 여러분 최고가에 팔았습니다 하면서 자랑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거든요. 오랜만에 자랑하려고 하니까 신께서 노하셨나? 어떻게 이걸 20% 넘게 올리지?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아침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이 나오며 원자재도 또 한번 이렇게 위로 튀고 있네요. 그래서 또 여러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여기 저항선을 또 못 뚫고 여기서 또 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저항선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해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트나 지지선 매매는 지수가 좋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좋아야지 여러분, 종목이 급락이 나오다가도 반등이 잘 나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밀리면은 장중에 자칫하다가 서킷 브레이크라던가 혹은 사이드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여러분 지수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받쳐줄 때나 차트 매매를 하셔야지 지수가 너무 빠질 때 차트 매매하다가는 정말 골로 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매수하지 마세요. 자,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여러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에디슨 EV는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15.32%나 하락이 나왔죠. 자, 보시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요렇게 잠깐 찌라시를 띄우면서 상승을 시켰다가 고점에서 외국인 기관이 먹튀하고 결국 요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자, 에디슨 EV는 지금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관리 종목 지정이라던가 상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한가를 갔는데 지금 여러분 절대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매수하지 마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